매일 금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민규입니다. 자, 오늘 3월 3일 숫자 네. 3이 두 번 들어가는 날이라서요. 삼겹살 데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 상술이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해는 가지만 이 다른 데이 마케팅과는 달리 이 삼겹살 데이는 양돈 농가를 돕자 이런 좋은 뜻으로 2000년 초반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뭐 요즘 기름값에 이어서 뭐 사료값까지 올라서 양돈 농가가 시름이 깊다고 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삼겹살을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많다고 하니까요. 요거 잘 활용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삼겹살 얘기하니까 제가 침이 고여서 말을 못 하겠네요. 웃는 소리 이거 한번 들려드리면서요.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삼겹살을 못 사드려도 네. 매일매일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뽑힌 행운의 주인공 두 분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클 1시간 생방송 보시면서 TV 화면 사진 찍어서 어느 얼굴이든 괜찮습니다. 어느 장면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뭐 제가 한 주 동안 했으니까 안 네, 잊어버리셨겠죠. 네. 샵 JTBC, 샵 샵 상암동 상암동 클래스. 클래스 해시태그 함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날씨 자세히 알아보면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날씨 막내 김민지 기상캐스터. 자, 오늘 낮부터 날이 또 풀린다고 하던데 주말까지 포근한 걸까요? 아니면 또 깜짝 추위 오는 걸까요? 네, 드디어 봄이 오나 봅니다. 따뜻한 남서풍의 유입으로 오늘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올라서 주말에는 기온이 더 가파르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는 일교차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1도인데 반해 최저 기온이 영하 2도로 아침까지는 찬 공기가 머물러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5도 안팎, 경상 내륙은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건조특보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경북 포항은 건조경보로 강화가 됐습니다. 건조특보가 없는 지역도 대기가 많이 건조해서요.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날이 풀리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공기는 청정하지만 오늘 밤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의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청주 영하 2도, 전주 영하 3도, 광주 영하 2도로 남부지방도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상으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점점 더 오르면서 다음 주는 낮 기온이 15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금요일 도로 상황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주말을 앞둔 만큼 마음이 한결 가벼우실 텐데요. 출근 정체 부담도 평소보다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경부선이 판교부터 반포까지 많이 막히면 50분 이상 소요되잖아요. 지금은 30분 정도에 통과하고 있고요. 한강 주변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도 강서쪽에서 주로 막힐 뿐 강남권 지나기는 많이 답답하진 않겠습니다. 올림픽대로가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정체지만 그래도 정체 길이는 길지 않겠고요. 그리고 경부선 잠깐 탔다가 과천이나 양재 방향으로 빠지는 분 많으시죠? 한남부터 서초 나들목까지는 오늘도 밀리고 있고 반대 서울 쪽으로는 양재 일대 정체가 평소보다는 덜 할지라도 그래도 반포까지는 역시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안산 지역에서 출근하시나요? 영동선이 안산 분기점부터 부곡 사이 지나기 가장 불편하고요. 인천 지역의 출근 차량은 제2경인선 남동 부근 지나기 다소 어렵겠습니다. 안전띠 모든 좌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미 국무장관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오늘 재판에 처음 출석합니다. 어제 저녁 서울 중랑구 한 오피스텔 6층에서 6살과 3살 남매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가 정 씨의 학폭 이력을 의무 반영하는 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머니클래스 적금 붙는 날짜 잘 조정하면 이자 더 받는다? 재테크 방법 전해드리고요. 상클라이프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논쟁적인 작가 카텔란의 작품 세계 정우철 도슨트와 만나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만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처음으로 두 나라의 외교 수장이 얼굴을 마주했는데 서로 자신이 할 말만 했습니다. 결국 대화는 10분 만에 협상 없이 끝났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인도 뉴델리에서 만났습니다. 양국 외교수장이 1대1 만남을 가진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쟁이 계속되는 한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기간만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가 참여 중단을 선언한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nd this war of aggression. Engage in meaningful diplomacy that can produce a just and durable peace.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러시아에 구금돼 있는 폴 휠런 전 해병대원의 석방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장관의 면담은 서로 할 말만 한 채 협상 없이 10분 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 대해 다시 한번 전쟁에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Were China to engage in material lethal support for Russia's aggression, or were to engage in the systematic evasion of sanctions to help Russia, that would be a serious problem.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같은 날 친강 중국 외교부 장관은 정식 회담을 갖고 러시아와 중국을 국제관계 체제의 안정자라고 자평하며 양국은 매우 광범위한 협력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그리스에서 일어난 열차 충돌 참사의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신 57구가 수습됐는데 훼손 정도가 심해서 신원을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고 곳곳에서 격렬한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리스 철도 노조는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유해를 실어 나르고 크레인은 불에 탄 열차 잔해를 들어 올립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은 어둠 속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시신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지금까지 사망자는 최소 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연휴를 즐기고 돌아오던 2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사흘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하루 만에 사퇴했고 역장은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정부와 철도 회사를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도 아테네와 사고 현장인 라리사 인근 등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Εδώ και τώρα να διερευνηθούν όλες οι αιτίες, να μην υπάρξει καμία συγκάλυψη.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최루탄이 발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철도 노조와 지하철 노조는 이번 참사를 정부의 방관이 초래한 비극이라면서 24시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수색 작업이 종료되더라도 정확한 희생자 신원 파악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초기 발생한 화재로 객차 내부 온도가 섭씨 1300도까지 올라가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북한이 유엔 회의장에서 핵무력 건설 여정은 계속될 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용철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현지 시간으로 2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미국과 남한이 온갖 종류의 군사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결코 핵 억제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일훈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 참사관은 불법적 군사활동과 도발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면목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6살과 3살 남매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매가 방 안에 있던 침대 바로 옆 창문으로 방충망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대에서 창문까지의 높이는 1m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보호자가 집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4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엽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말에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재판은 최근 국회에서 부결된 체포동의안에 담긴 위례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된 혐의와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른바 정순신 사태가 대입제도도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폭력 이력을 정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서울대 정시 모집 요강입니다. 수능 점수만 보고 뽑습니다. 학내외 징계와 교과의 영역에서 감점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단 결석과 봉사시간 부족 등 불성실이 확인되면 수능 점수에서 1점을 빼는 겁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뚜렷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고도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던 이유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정시의 학폭 이력을 의무 반영하는 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성 이슈가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전학 같은 학교폭력 기록을 지금 2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여튼 근본적인 것은 피해 학생 중심으로 이것이 기록되고 기재되고 조치가 되고 사과하게 하고 반성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부는 전문가 의견과 여론 수렴을 통해 이달 말까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방송 끝나기 전까지요. 샵 JTBC, 샵 상암동 클라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도시락 이슈 이두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에브리원. 네. 오늘 왜 이렇게 신사의 모습으로 인사를 하시죠? 없으신 분은 그래서. 이용주 캐스터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도시락 열어보시죠. 네, 첫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엄마와 아들의 오. 싸움인데요. 저도 결혼 전에 엄마랑 엄청 싸웠거든요. 이게 결혼 전이라고 할 필요 없어. 지금도 많이 지금은 잘 안 만나서 네네네. 싸우지 않는데. 약간 국룰인가 봐요. 맞아요. 싸울 자식들의 수밖에 국룰. 없죠. 네. 어느 집안에서나 엄마와 아들 싸울 수도 있죠. 근데 여긴 좀 차원이 다릅니다. 유산을 두고 1,000억 원대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어떤 집안인지 보니까 지금 딱 나오는 곳이 BYC. 속옷 회사잖아요. 네. 속옷 전문 기업인 BYC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BYC 하면 예전에 그 하얀 속옷으로 대표되는 그 맞아요. 브랜드잖아요. 이른바 메리아스라고 하는 메리아스. 네. 네, 그런 기업이었죠. 이 창업주 한영대전 회장이 1946년 양말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업계 최초로 상장까지 한 의류 기업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1월 한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한 전 회장의 부인이 지난해 12월 자신의 아들인 한석범 회장 등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냈던 겁니다. 야, 상속. 결국 또 돈 문제군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엄마인 김모 씨가 딸과 함께 한 회장 등 아들들을 상대로 1,300억 원대 유류분 청구 소송을 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유류분이라는 거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 금액입니다. 특정인이 상속을 독차지하는 걸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예전에 뭐 아들 한 명에게 뭐 다 몰아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걸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민법에 따라서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 볼 때면 혹시 돈이라는 이 실체가 있으면 한 대 확 쥐어받고 싶어요. 아, 돈을. 지금 모자 관계도 갈라놓고 있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상속받은 돈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나눠라 이건 거잖아요. 네, 그런 취지죠. 이 상속을 이 계산을 할 때는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해 계산을 하는데요. 한영대전 회장은 생전에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하도록 해서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넘겼습니다. 이 차남인 한석범 회장이 주요 계열사를 물려받아 현재 BYC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이 김 씨 측, 그러니까 어머니죠. 이 어머니 측이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지만 아들인 한 회장 측이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이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 전체 재산이 무려 1조 원에 달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뭐 수백억 원이 왔다 갔다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모든 금액이 다 인정되면 1,300억 원인데요.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에서 맡았고요. 아직 첫 재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드라마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1,300억 원대 집안 싸움 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일단 잘 알아서 당사자가 해결하시죠 뭐. 돈 있으면 확 쥐어받고 네,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 도시락인데요. 바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킹산직 물음표인데요. 이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킹. 요즘 킹, 왕을 왕. 뜻하는 그 킹이잖아요. 네. 요즘에는 접두사로 써서 많은 유행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대단하다 정도의 의미의 접두사인데 거기에 이 생산직의 뒤에 두 글자 산직을 붙여서 킹산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건데 이게 현대자동차 생산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 생자를 빼야 돼요. 네, 킹산직. 그렇죠. 킹 네. 접두사니까 알겠습니다. 빼고선 하는데 이 평균 연봉이 거의 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생산직이요. 네. 이 정년 보장도 되고 이게 어제부터 채용이 시작됐는데 접수 첫날인 어제 수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와, 연봉 1억 원. 그럼 이거는 킹봉이네요, 킹봉. 와, 근데 이 킹봉 이것만 보면 진짜 킹산직이라 부를만 해요. 응용력이 뛰어나시네요. 야, 처음 들어보는 단어긴 한데 네. 하여튼 너무 뭐 확 와닿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도성 기자가 설명한 부분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게 또 킹뿐만 아니라 신, 이 갓이라고 하잖아요. 신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붙여서 이제 기술직을 여기다 붙여서 갓술직 뭐 이런 말도 쓰고 있더라고요. 네, 갓술직. 만든 거 아니에요? 킹산직. 아닙니다. 요즘 아, 네네네.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 쓰고 있어요. 어제 오전 9시에 기술직 채용 공고가 나가자마자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 접속 대기자만 한때 2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현대차 생산직 채용은 2014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 채용 대상은 모두 400명이고 고졸 이상이면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또 나이와 성별, 전공도 따지지 않는 이른바 무스펙 채용인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그 시간대에도 뭐 한 350명? 꽤 많이 대기 중이더라고요. 취재차 들어가신 거죠? 아예 지원하진 않아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예. 아니 아침에 계속 이 킹산직, 갓술직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도성 기자가 얘기한 숫자만 보더라도 400명을 뽑는데 수만 명이 몰린 네. 거잖아요. 이게 그만큼 다들 너무 힘들다는 얘기 아닐까 싶어서 너무 짠해요. 한편으로는 이게 또 이제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많지 않다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런 요즘 채용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기아차 기술직 채용 때는 경쟁률이 500대 1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채용도 한 10만 명 이상이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 300명을 추가로 더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현대차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뭐 채용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도 따로 또 네. 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무튼 또 많은 분들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또 좋은 직장에 뭐 잘 붙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좋죠. 네. 뭐 지원 새벽에 취재차 아직 안 들어가거든요.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도시락도 가보겠습니다. 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모세혈관의 위기. 건강 소식인가요? 이게 건강 소식은 아니고요. 네. 이 좁은 골목길을 달리는 마을버스 얘기입니다. 이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닿지 못하는 곳으로 향하는 시민의 발이죠. 그래서 대중교통의 모세혈관이라고 이제 또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적자폭이 커지면서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요즘 혹시 마을버스 요금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요즘 동네 노량진에서 중앙대 앞으로 가는 걸 타긴 하는데 자주 네. 카드를 동네를 찍으니까 이렇게 공개하시네요. 카드 찍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요금 잘 모르죠. 100원? 1000원? 어?
알아보신 거 아니에요? 요금 알고 계시네요. 네. 이 서울 마을버스 요금이 어린이 300원, 청소년 480원, 그리고 어른이 900원입니다. 이 교통카드 기준인데 어린이와 청소년은 16년 동안, 어른은 8년 동안 같은 요금을 유지해왔습니다. 원래 4월 말에 인상 예정이었지만 물가 안정 대책 일환으로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제가 지금 저 숫자 보면서 900원으로 뭘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보통 마트를 가서 음료수 하나를 사려고 해도 900원을 넘기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그럼 이게 왜 결국엔 이 요금이 적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진 건가요? 일단 900원이라고 하면 사실 생수는 살 수 있는데 보리차는 못 사는 그런 맞아요. 요금이거든요. 네. 이 코로나19로 승객이 줄고 유류비와 인건비 등이 올랐는데요. 준 공영제인 시내버스와 다르게 마을버스는 민영이라서 이 지원이 적어 운영이 어렵다는 게 마을버스 업체들의 설명입니다. 한 업체는 코로나 기간 적자가 12억 원이나 쌓여서 월급을 주지 못했고 그래서 버스 기사 12명이 떠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떻게 엄밀하게 보면 뭐 사업주가 짊어져야 될 문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마을버스가 없어지면 불편한 건 결국 시민들이잖아요. 그리고 요새 대학생들 맞아요. 다 마을버스 많이 타고 등원하고 하는데. 맞아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희 동네에 마을버스 대수가 많이 준 것 같아요. 지금 아,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네요. 저도 사실 이제 학교 다닐 때 마을버스 거의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결국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만나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마을버스가 띄엄띄엄 다니면 그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적정하게 얼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가 오지 않는 지역에 마을버스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는 지원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네, 마을버스는 1981년 처음 생겨났는데요. 42년 동안 교통이 불편한 사각지역 이곳저곳을 돌면서 시민의 발이 되었습니다. 이 대중교통의 모세혈관인 마을버스가 멈추기 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 마을버스 이름도 예뻐요. 마을버스잖아요. 맞아요. 마을 곳곳에 다니는 마을. 버스니까 이게 좀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들었고요. 다음은 월드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노래로 시작을 어허. 하라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우리도 상클의 가왕이시니까 네, 어떤 이메일 노래입니까? 주소도 가왕입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 노래 아세요? 알죠. 유명한 노래죠. 네. 근데 이 노래가 딱 어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위한 거 아니었나 싶은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아유, 뭐 시작부터 의리의리합니다. 뭐예요? 공간도 넓고 자재도 고급스럽고 대궐 같다는 말은 딱 이럴 때 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야, 궁전 같은데 저기 얼마짜리 얼마를 벌어야 저런 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자, 적어도 이 집이 글쎄요. 직접 벌어서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요? 최근에 러시아 반체제 매체인 프로젝트 미디어가 푸틴 대통령이 연인인 카바에바에게 호화 부동산을 선물했다는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로 추정이 된다면서 여기를 지목을 했습니다. 일로 가는 거구나. 카바에베 31살 어린 그 아, 푸틴. 그래요? 그리고 푸틴과의 사이에서 자녀도 3명 있다고 알려진, 오. 3명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네. 알려지기도 했죠. 지금 보신 화면처럼 리듬체조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알리나 카바에바인데요. 대관식만 올리지 않은 왕비라고도 불립니다. 왕비. 이런 선물도 턱턱 받고 이게 괜한 수식어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네. 러시아 소치에 있다는 이 펜트하우스의 가치 무려 우리 돈으로 197억 원입니다. 197억 원이요? 방이 20개고요. 영화관, 수영장, 여기에 헬기 착륙기까지 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발다이오 인근에 초호화 목조 저택도 지었는데 여기는 또 카바예바와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또 이제 러시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국민은 전쟁터 보내놓고 뭐 본인은 이런 로맨스 펼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실은 선물로 주고 명의도 해줬지만 실소유자는 사실 푸틴이다. 불법 자금이 투입됐다. 이런 소리도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네. 소방대원들이 웬 견공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엄청 사납게 달려들죠. 자, 지금 소방용 도끼를 들고 맞서고 있는데도 전혀 제압이 안 됩니다. 네. 너무 무섭습니다. 와, 진짜. 저런 일 보여주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엄청 어이구. 사납네. 이게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 견공이 갑자기 마당을 탈출해서 길 가는 행인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아. 이 사고 때문에 80대 남성이 숨지고 아이고. 주변에 있던 여성 2명도 물려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요.
한 명은 지금 위독한 상태라고 해요. 어떡해. 목숨까지 잃었다 사람이. 근데 지금 보면 훈련받은 대원들도 저렇게 애를 먹는데 물린 사람은 그냥 평범한 주민이잖아요. 그렇죠. 걔가 저렇게 달려드는데 어떻게 대처합니까? 아니 훈련이 된 이 출동한 소방대원도 허벅지를 물렸다고 합니다. 이 견공은 이 지역의 30대 남성이 기르는 개인데요. 이 사나운 걸 한 마리도 아니고 3마리나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3마리. 결국 이 소방대원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잡기는 잡았습니다. 네네. 직접 사람을 공격한 2마리는 당일에 안락사를 했고요. 나머지 1마리도 그 다음 날 안락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 맹견도 맹견인데 아니 키우는 주인이 잘해야죠. 자꾸 이런 일이 생겨나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좀 속상한 건 이 견공이 2년 전에도 사람을 덮친 적이 있다고 해요. 네? 그때는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해서 안락사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고 견주도 체포가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처벌 받을 건 받고 또 애초에 그 몇 년 전에 조금 대책을 빨리 맞아요. 세웠으면 이런 일까지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소식도 넘어가 보죠. 자, 좀 우울하셨나요? 이번엔 좀 활기차게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뭐야? 가혁 씨는 운동 좋아하시나요? 요새 테니스 좀 배우고 있어요. 이 도성 씨는 야구도 저도 하고 뭐 야구도 하고 스포츠하는 뭐 걸로 알고 그러죠. 예. 네. 자, 겨우내 좀 몸이 찌뿌드드하셨다면 이걸 푸는 걸 넘어서 인간 한계에 도전하고 싶다면 여기 저 추천드립니다. 사하라?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마라톤 대회라는 사하라 마라톤의 현장입니다. 근데 일단 보는 걸로만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참가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인기가 엄청 많은 대회입니다. 와 대단하다. 풀코스인 42.195km 경기를 비롯해서 코스가 각기 다른 4개 경기에 수백 명이 참가를 하는데요. 뜨거운 태양 아래 모래벌판을 뛰고 또 뛰다가 캠프가 나타나면 쉬면서 체력 정비도 하고요. 완주를 목표로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뛰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어때요? 저는 10km, 15km 한 번씩 뛰어봤는데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뭐 체력도 체력이지만 이게 참가비가 조금 비싸다고 합니다. 비싸요? 경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1인당 500만 원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자신을 시험하고 증명하는 그 희열은 한 번 맛보게 되면 잊을 수가 없는 멋진 경험이기 때문에 맞아요. 꼭 이곳을 다시 찾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참가자의 30% 정도는 2번 이상 이 대회에 출전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뭐 저도 갈래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나마 한번 도전해볼까 싶기도 하고요. 혹시나 좀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해봤어? 이렇게 좀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같이 가시죠. 들기도 합니다. 서둘러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6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예적금 이자 더 받는 마법의 재테크. 지난해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예적금 가입이 큰 인기였죠. 하지만 최근 예금금리가 다시 떨어지면서 은행에 넣지 말고 차라리 이 돈으로 투자를 해볼까? 근데 지금까지 넣은 게 아까운데 이렇게 갈팡질팡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금리가 떨어졌어도 저축은 여전히 좋은 재테크 방법입니다. 지치지 않고 이자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자 되는 기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저축인 것 같긴 한데 아까 보니까 이제 뭐 지난해 예적금 가입 열풍이 있다가 요즘 금리가 좀 떨어지니까 이거 빼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많아요. 저축 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 맞나요? 우리가 금리 인상 이제는 막바지 아니냐 뭐 이런 의문들이 많이 들고 생각들이 들면서 자금이 은행을 빠져나가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이제는 저축보다는 투자가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4대 은행의 이제 예적금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많은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일단은 멈추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는 결국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현상을 보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연 6%의 기준금리도 이제 우리가 적지 않다, 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올라가거나 혹은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가 상당히 낮게 이제 천천히 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저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축에 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 중저꺾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예적금 금리가 떨어져서 이게 좀 돈이 덜 붙으면 의지가 안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도 높은 금리 주는데 혹시 없나요? 목돈을 좀 어디 넣기 좋은 데 없느냐라고 하셔서 다들 요즘에 상호금융사를 많이 찾으십니다. 뭐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을 우리가 상호금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상호금융은 아직도 시중은행 대비해서 예적금에 대해서 좀 더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적금을 비교할 수 있는 어플인 마이뱅크를 한번 조회를 해보면요. 아직도 상호금융 쪽에서는 5% 중반대의 금리를 주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뱅크를 비롯해서 다양한 예적금의 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확인해 보시고요. 금리가 좀 비교적 높은 상품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호금융권의 예적금을 가입하면 좋은 점이 금리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우리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적금을 가입을 하고 나면 이자에서 15.4%의 우리가 세금을 걷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금을 들어서 1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것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일반적인 예적금 상품이라면 15.4%의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100만 원 중에서 15만 4천 원을 우리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그럼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이자는 84만 6천 원입니다. 기껏 100만 원을 받게 됐는데 무려 15만 원이나 떼간다니 이거 좀 야속하기도 한데요. 상호금융권의 예적금을 가입을 하게 되면 이 15.4%의 세금이 1.4%로 낮아지기 때문에 100만 원 기준으로는 14,0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98만 6천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14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약간 상호금융은 이게 제가 좀 편견일 수 있습니다만 일반 은행보다는 약간 좀 불안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가 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불안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네, 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만 저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시중은행은 예금자 보호법 아래에서 보호를 받지만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자체 기금을 통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하지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이다라는 건 동일합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서두에 마법의 재테크, 마법이라는 말 사실 함부로 붙이면 안 되는데 그럼요. 그 정도로 좀 자신 있게 오늘 소개해 주실 만한 재테크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똑같은 금액을 예적금으로 넣었는데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뭔가요? 일단 우리가 적금의 유형을 좀 두 가지로 분류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적금은 정기 적금과 수시 적금, 즉 자유 적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기 적금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꼬박꼬박 저축을 해야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자유 적금은 날짜도 자유롭게 그리고 금액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저축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법의 방법은 바로 정기 적금에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요. 정기 적금은 우리가 설사 돈을 좀 빨리 납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자를 더 준다거나 혹은 우리가 만기일이 당겨진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이익은 있습니다. 우리가 꼬박꼬박 예를 들어 15일에 저축을 해야 되는 걸 17일, 20일에 늦게 저축을 하게 된다면 만기일도 늦춰지고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이자의 금액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공식화를 해본다면 우리가 빨리 저축한 만큼
조금 늦게 저축을 한다면 이게 토탈의 합계로 만기일도 달라지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이자의 금액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공식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선납 이연 방식입니다. 선납 이연 방식.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납은요. 불입 예정일, 즉 우리가 저축을 해야 되는 예정일보다 빨리 넣는 걸 선납이라고 하고요. 네. 늦게 넣는 걸 이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네. 적금과 예금을 동시에 활용을 하는 건데요. 네. 대신 주의하셔야 될 건 선납 일수가 이연 일수보다 많거나 같아야 됩니다. 즉 빨리 넣는 날이 늦게 넣는 날보다 같거나 빨라야 한다, 그러니까 많아야 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 선납 이연 방식을 활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개월을 넣는다면 늦게 낸 날이 뭐 6개월 넘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아, 네,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정확하게는 날짜로 일수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네네. 거기 때문에 선납 일수가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네. 거고요.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방식을 좀 설명을 네네네. 드려보도록 할게요. 선납 이연 방식 중에서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방식이 총 2가지입니다. 네. 615 방식이 있고요. 111 방식이 있는데요. 네. 615 방식은 가입한 첫 달에 적금을 6개월치를 한꺼번에 넣고요. 네. 그리고 7개월 됐을 때 1개월치를 넣고요. 마지막 달에 5개월치를 납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우리가 5개월 선납, 4개월 이연이 되는 방식이 615 방식이고요. 그리고 111 방식이 있는데요. 111 방식은 납입하는 첫 달에 우리가 1개월치를 납입하고요. 네. 그리고 7개월 차에 11개월분을 다 납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11 방식이고 5개월 이연, 5개월 선납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아하.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연 한 개 넘지 않았어요, 그죠? 네네. 선납이랑 같거나 커야 되는. 그러니까 선납을 신경을 잘 써야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아하. 근데 이렇게 선납을 하고 나면은 원래 넣었어야 될 목돈이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요. 네네네. 이때 우리가 정기 예금을 가입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또 한 번 이자 혜택을 챙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납 이연 방식의 장점인 건데요. 네. 우리가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확 와닿으실 것 네네네. 같아서 요 계산을 항상 잘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이제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리니까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목돈 3천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네. 해볼게요. 이때 제가 연 5% 금리에 1년짜리 정기적금을 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1-11 방식을 적용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첫 달에 250만 원을 먼저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저축을 하고 있지 않다가 7개월 차에 2,750만 원을 저축을 할 거예요. 한꺼번에 넣어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적금을 넣는 거랑 동일하게 만기도 달라지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이자도 달라지지 않잖아요.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이자의 금액은 세후 기준으로 약 69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선납을 하고 나서 나머지 목돈을 정기 예금에도 넣을 수 있다.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 2,750만 원을 6개월 동안 정기 예금에 넣어서 이자를 따로 받을 겁니다. 그럼 6개월짜리 만기 예금에 넣어서 연 4%짜리에 가입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추가적으로 46만 원의 이자를 더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목돈이 있는데 그거를 다달이 내지 말고 나눠서 내지 네. 말고 처음에 250만 원 넣고 나머지 2,750만 원 갖고 있다가 요거를 어차피 7월에 내가 낼 거니까 네. 그 7월 되기 전까지는 다른 예금을 가입해서 넣어놓는다. 네, 맞아요. 6개월 동안 그 이자를 또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하나를 굴릴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2개의 상품을 굴리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자를 더 챙기는 게 바로 선납 이연 방식의 핵심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토탈 약 115만 원의 이자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무려 46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조금만 계산을 잘해서 전략적으로 잘 넣으면 그냥 1년 안에 46만 원을 더 버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야, 이거 왜 몰랐죠? 선납 이연.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마법이라고까지 해서 보기엔 되게 좋은데요. 혹시 주의해야 할 점 없는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세요. 주의해야 될 점 있습니다. 네. 이게 모든 정기적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약관을 보통 잘 안 챙겨 보시는데요. 약관을 잘 읽어보면 선납 이연 방식이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월 저축의 입금 지연에 관련해서 디테일한 조항들이 있는데요. 마지막 달에는 앞서서 저축한 금액의 절반까지만 저축이 가능하다거나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약관들을 써두었기 때문에
이 상품은 선납 이연이 가능하겠구나, 불가능하겠구나 이 내용을 약관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뭐 창구에 직접 가거나 상담사 통화를 해서 좀 약간 직접적으로 물어도 되겠네요.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에 상클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술의 세계로 우아하게 떠나보겠습니다. 네. 미술계 스토리텔러, 그림 읽어주는 남자 정우철 도슨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목소리 꼭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너무 우아하게 하셨는데? 그림의 세계니까, 미술의 알겠습니다. 세계니까. 저도 좀 우아하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정우철 도슨트님이 워낙 네. 원래도 유명하시지만 최근에 막 스타 도슨트라는 네이밍까지 그렇죠. 있어서 네. 본인은 좀 민망해 하시지만 뉴스 인터뷰도 많이 나오시고 더욱 바빠지신 것 같아요. 아, 네, 또 상클에 나오면서 불이 붙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네. 저희의 덕을 그러게요. 봤다고 이렇게 말씀 굳이 또 해주시는 아닙니다. 우아하고 훈훈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예술의 세계로 데려가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조금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예술가인데 현대 미술계에서 가장 논쟁적인 예술가라 불리고 있는 마우리치오 카텔란입니다. 저기 도슨트님, 제가 지금 우아하고 훈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논쟁 논쟁으로. 얘기를 하시면 어쩌나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어요, 아까 시작할 때. 왜죠? 왜 논쟁적이죠? 사실 이분의 작품들이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회, 정치, 문화, 예술 이런 쪽에서 좀 현실적으로 비평을 하거나 풍자하거나 딱 작품을 봤을 때 하나의 해석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보고서 좀 논쟁을 일으킬 만한 좀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래서 재밌으면서도 또 할 얘기가 많죠. 뭔가 삐딱한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 작품들 궁금합니다. 어떤 게 있죠? 네, 보통 이제 블랙 유머라고 하는데 네. 첫 번째 만나볼 작품은 9번째 시간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이제 9번째 시간은 기독교에서 최후의 때를 의미하는데 네. 전 저걸 딱 들어가서 봤을 때 저게 뭔가 싶었어요, 사실은. 네. 뭐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돌이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저게 뭐냐면 이제 교황이 운석을 맞고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팡이를 들고서 이렇게 막 되게 표정을 찡그리고 있는데 저게 이제 당시 저 작품이 만들어질 때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거든요. 네. 사실 교황이라고 하면 권위 그 자체이고 또 뭐 굳이 그 종교 신자가 아니어도 굉장히 이렇게 섬기는 막 이렇게 존경받는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좀 나약하게 저렇게 좀 충격적으로 묘사한 작가의 의도는 뭘까요? 네, 저게 1999년에 쿤스트할레 바젤에서 선보여졌는데 느끼셨겠지만 공개가 됐을 때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렇겠죠. 왜 그럴만 하겠어요? 했죠. 맞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13억 명에 달하는 이 신자가 있는 그런 어떤 종교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교황을 연약한 인간으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게 되게 비난을 받았는데 이제 이 작가가 하려는 게 뭐냐면 되게 이런 좀 풍자하는 작품을 통해서 맹목적인 신앙이나 신념을 반대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그리고 풍자하면서도 금기를 깨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은 일부러 충격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금기를 깨면서 대신에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죠. 그만큼 사실은 이런 이미지들이 어떤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엔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잘 이용하는 작가예요. 아니 전시관 가면 저거 딱 한 번 충격을 먹고 네. 시작할 것 같은데 맞아요. 또 다른 문제적 작품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전 이 작품 보고 진짜 놀랐었는데 네네. 제목이 그예요, 그라는 작품인데 딱 들어가면은 화면 보이시죠?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이고야. 히틀러. 그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반전이 있는 게 딱 들어가면은 저 정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뒷모습이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딱 보면은 웬 꼬마 아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니까 사람들 반응이 너무 웃긴 게 귀엽다 하고 가는데 앞에 보면 너무 놀라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공손히 딱 무릎 꿇고서 손을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약간 이제 이 작가 입장에서는 그런 뭐 회개하지 않았던, 반성하지 않았던 히틀러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상인 거죠. 만들면서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상상할 수 있게 만약에 진짜 회개했으면 어땠을까, 진짜 반성을 했으면 어땠을까, 참회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 이 작가가 좀 되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히틀러의 그 로마 가톨릭교에 대한 풍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앞에 모여서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통 이렇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약간 좀 즐거워하면서도 그런 과거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는 그 힘이 있는 거죠. 제목도 약간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실제 앞모습 표정을 보면 아 히틀러였네? 네. 깜짝 맞아요. 놀라게 되는. 그게 생각해보면 저 작품이 현실에선 있지 않을 법한 히틀러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한 번쯤 상상해 보는 거 있잖아요. 했으면 어땠을까? 요런 걸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얘기를 가장 인상적으로 들으셨어요? 저는 얘기보다도 반응이 다 똑같아요. 딱 뒤돌아갔는데 꼬마애가 있으니까 저도 그랬었는데 와 귀엽다고 갔다가 앞모습 보고서 기겁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그게 작가가 노리는 거죠. 네. 네, 일부러 뒷모습 먼저 보여주면서. 지금 이 카텔란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나나를 테이프를 벽에 붙여놓고 이거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작품이냐 아니냐 갖고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이게 네. 엄청 비쌌던 걸로 제가 맞아요. 기억하는데요. 아 저게 진짜 큰 논쟁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저게 2019년에 세계적인 아트페어였던 아트 바젤에서 선보여졌는데 이게 보시는 분들은 놀라실 텐데 우리가 볼 땐 그냥 바나나잖아요. 네네. 저게 이제 한화로 1억 4천만 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더 웃긴 건 제목이 코미디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자체가 코미디인 거예요. 그러네요. 저 바나나를 1억 4천 주고 사는데 더 웃긴 거는 이게 판매가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야 이게 그 1억 4천짜리 바나나래.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바나나인 거죠. 그죠. 근데 또 당시에 다른 예술가가 이 전시 중인 바나나를 먹어치운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웃긴 게 판매가 됐어요. 됐는데 한 행위 예술가가 그 전시장에 오더니 헝그리 아트라면서 바나나를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거는 이게 퍼포먼스였던 거죠. 퍼포먼스였는데 그래서 더 화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네요. 나가고 있죠 지금. 저 예술가가 이름이 데이비드 다투나라는 행위 예술가인데 현장에서 먹어버렸습니다. 저 바나나를. 저게 더 화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입에 1,000만 원, 두 입에 2,000만 그쵸. 원. 지금 이제 1억 4천이 날아가고 있죠. 네. 근데 더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이야기가 있었던 게 그럼 작품이 없어졌잖아요. 네네. 1억 4천을 먹었으니까 그 고소를 했냐? 사실 고소를 안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예술가도 행위 예술가잖아요. 네네. 저 사람도 알아요. 저걸 먹어야 이슈가 된다는 걸. 현대 예술이 그래요. 이슈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카텔란이 저 남자를 고소를 했으면 저 예술가가 떴을 거예요. 근데 고소를 안 하고 먹어도 괜찮다. 바나나 교체하면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저 작품이 더 화제가 된 거죠. 너무 사람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작품 내렸습니다. 상황 자체가 코미디다. 그래서 코미디언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 아닐까라는 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리고 또 작가 특유의 이 유머와 풍자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은데 이 보통 예술가들은 본인의 작품에 좀 개인적인 스토리를 많이 담잖아요. 네. 이 카텔란도 그런 게 많이 있나요? 그럼요. 일단 딱 전시에 들어가면은 일반 전시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서 이 작가의 얼굴을 하고 있는 여러 캐릭터들이 왔다 갔다 해요. 저 보시면은 저 리움 미술관에 바닥을 실제로 뚫었어요. 뚫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위에 올라가가지고 마치 침입자처럼 저렇게 두 명의 작가가 마치 뭐 시신처럼 이렇게 두 명이 앉아 있기도 하고, 네, 저게 되게 또 보면 진짜 같아요. 리얼하게 잘 만들어서 좀 섬뜩해요. 한 것도 있고 이렇게 갑자기 전시 보는데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저희 막 지나다녀요. 이게 근데 약간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나요? 좀 무섭기도 하고. 표정도 약간 광기가 있는. 광기가 있어요. 네. 그 맑은 눈의 광인 이러잖아요. 네, 네.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데 저것도 작가에 대한 유년기의 추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억인 거죠. 근데 이 작가의 유년기가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답니다. 조금은 좀 섬뜩하기도 하고 불행해 보이기도 하죠. 저렇게 계속 돌아다녀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카텔란이라는 예술가 자체가 전통적으로 그림 교육을 받거나 예술 교육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공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분이 20대 후반까지 미술관에 가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요? 아예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 현대 예술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머리 되게 잘 써요. 이슈를 만들고 뭔가 논쟁거리가 되면 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술계의 침입자인 거예요. 외부에서 유입됐으니까 항상 이게 걱정됐대요. 자기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그 권위적인 미술계에 침투를 했으니까 이분의 자화상 같은 걸 보면 다 이렇게 쏙 고개를 내밀고 있거나 쳐다보고 있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약간 도둑 같은. 맞아요. 스파이 같은. 네. 저는 아까 그 두 사람이 누워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역시 이 카텔란이라는 작가가 죽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작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어떤가요? 또 이런 것도 있죠. 하나 또 작품을 보면은 네네. 모두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어요. 전 이거 딱 들어갔을 때 되게 섬뜩했어요. 이거 뭐예요? 정확하게 작가가 뭐라고 언급하진 않지만 네네. 보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약간
붉은 바닥에 흰 천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 같은데 저게 기념비에 자주 쓰이는 카라라 대리석이라는 걸 만든 건데 그러니까 딱 보다 보면 아시겠죠? 이렇게 저희가 상상했을 때는 이렇게 시신에 흰 천을 덮어둔 것 같은 이미지가 9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저게 뭐 특정 사건이나 특정 죽음을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내가 겪었던 일들이나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사회적 사건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현대예술 같은 거는 정확한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죽음을 환기시키는 또 다른 작품이 있습니까? 네, 맞아요. 이번 작품도 좀 특이합니다. 네네. 이제 2명의 경찰관이 등장할 건데 어머. 이 작품이 미국 그 9.11 테러 직후에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뉴욕의 유명 갤러리에 선보여졌는데 제목이 프랭크와 제이미예요. 근데 지금 경찰관인데 뒤집어져 있잖아요. 거꾸로, 네. 이게 당시 해석으로는 그때 무너져버린 쌍둥이 빌딩을 뜻하기도 하면서 시민들을 지키지 못했던 어떤 국가의 실패라고도 해석이 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지금은 이 작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권력의 부재 혹은 남용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작품 만든 거 보면은 참 비상한 사람이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동물을 활용한 작품은 또 없나요? 네, 또 있습니다. 좀 특이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 실제 동물을 네. 박제해서 만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저 화면 보시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뭐예요? 저게 이제 다람쥐인데 네네.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정말 미니어처만큼 작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동화 같아요. 막 식탁에 다람쥐가 앉아 있고 한데 저것도 좀 디테일하게 보면 끔찍한 게 다람쥐 옆에 잘 보면 권총이 있어요. 바닥에 총이 떨어져 있네요. 총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멀리서 보면 동화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좀 무서워요. 네. 한마디로 저런 걸 보면서 이 작가는 특정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딱 저 상황만 놓고서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관점에 따라서 왜 이렇게 됐을까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관객이 스토리텔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은 또 그래서 요즘에 SNS가 활발히 네네. 되고 있잖아요. 거기 딱 맞는 작가기도 해요. 그러네요. 네. 이게 좀 인스타그램업을 하다고 표현을 하던데.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말도 나오고 있고요. 네, 말도 나왔죠. 네.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노숙인들을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서 진짜 노숙인처럼 깜짝 왜 미술관에 노숙인이 있지라고 네. 놀라게 하는 뭐 그런 작품도 있다고 네. 하는데요. 실제랑 같아서 그리고 저렇게 무서워요. 박제된 동물들이 많은데 네네. 어떤 죽음을 계속 떠올리기도 하고 또 아하.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쨌든 법적 절차를 다 밟고서 자연사한 동물들로만 이용한다고요. 또 이제 또 논란의 작품입니다. 네. 저게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실제 사람이 아니죠? 네. 아. 노숙인이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 리얼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노숙인인 줄 알고 피해요. 근데 저게 뭐냐면 저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리얼해서 중간중간에 저렇게 노숙인이 있습니다. 다들 놀라는데 네, 저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가 침입자란 말이에요. 또 이 미술계 사실 미술관 하면은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되게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우아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작가는 그걸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훅자는 그래요. 한 방 먹인다. 미술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서울의 리움 미술관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티켓팅이 무료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이 몰려서 피켓팅, 킹캐팅? 너무 예매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계속 도전하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저도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거 네, 한번 가보면 좋을 것 쉽게 같습니다. 가실 것 같지 않은 여운이에요. 그런가요? 네. 좀 아이를 데려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설명을 잘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오늘 정우철 교수님과 또 아주 파격적인 미술 세계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주말에는 더 가파르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는 찬 공기가 머물러서 다소 쌀쌀합니다. 날은 온화하지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힘쓰셔야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건조특보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건조경보로 경북 포항은 강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건조특보가 없는 지역도 대기가 많이 건조해서요.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날이 풀리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공기는 청정하지만 오늘 밤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의 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로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1도, 전주, 광주 영하 2도로 남부지방도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 창원, 부산 13도로 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낮 기온이 15도를 줄곧 높더라서 온화하겠고요.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낮부터 주말까지 쭉 기온이 꽤 오르네요. 근데 오늘 밤부터 주말까지 또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 지역별로 잘 확인하시고 외출 계획 세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죠. 원래 본방송 끝나고 곧바로 유튜브로 이어지는 상클 2교시가 있는 날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 출석과 관련된 뉴스 특보가 준비가 돼서 2교시 오늘 아쉽지만 휴강하겠습니다. 휴강이 원래 좋아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송민규 앵커. 네. 이번 한 주 김하은 앵커 대신에 상클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일단 상클을 방송으로 볼 때도 참 정말 기분 좋아지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힘을 만드는 분들, 이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저희를 비롯해서 이 뒤에 계시는 분들 아침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니까요. 여러분도 이분들이 준비하신 이 기운찬 이 아침을 받으시면서 하루 시작하시면 아주 호랑이 같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쭉 함께 하겠습니다. 네, 민규 앵커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주말도 상클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